단 3초 만에 전 세계 핵무기가 무력화됐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미국이 핵무기 개발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한국은 수조 원을 투입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긴급 상황에 돌입했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만든 거야? 20년 동안 조용히 참아온 대한민국의 숨겨진 분노. 하나의 스위치로 세계 최강국들을 경악시킨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 나토 안보기술 자문관이에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며 핵무기 협상과 비확산 조약 분석을 맡아왔죠. 사실 처음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중동의 한 도시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그토록 믿었던 평화협상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벌써 1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저는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젊고 이상에 불타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압력과 인간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제 순진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한 실패였어요. 그렇게 공들였던 협상은 한낱 물거품이 되었고 리비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하고 잔인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한때 평화로웠던 도시들은 폐허로 변해버렸죠.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했던 현장의 뉴스 화면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고도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폭격으로 산산조각난 무너진 건물들, 공포와 절망에 질린 사람들의 텅 빈 얼굴들. 그 모든 끔찍한 장면들이 마치 낙인처럼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그 기억들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서 저를 괴롭히곤 해요. 그 끔찍했던 실패 이후로 저는 깊고 어두운 회의감과 떨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능력과 판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였어요. 어쩌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었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한낱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특히 힘을 가진 신흥국이 독자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과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숙하고 불안정한 손에 쥐어진 강력하고 위험한 힘. 그것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통제, 불능의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제 실패를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오직 오랜 경험과 책임감을 가진 검증된 강대국 중심의 국제안보. 질서만이 이 위태로운 세계의 평화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것만이 차악이자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오랜 지인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그는 제 대학 시절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기이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국방부 소속의 냉철하고 뛰어난 국제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가 아주 은밀하고도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레이첼, 혹시 최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들은 소식이라도 있어? 한국이라니.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복잡한 글로벌 안보 전략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솔직히 한국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략적 변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춰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뭔가 엄청난 규모의 극비 군사 프로젝트를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미 국가 예산 수조 원을 그 정체불명의 프로젝트에 남몰래 쏟아붓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강의 정보망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아직 그 프로젝트의 정확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죠. 한국이라고? 조선업과 자동차 좀 만들고 첨단 반도체나 생산하던 그 나라가 도대체 뭘 하겠는가? 진심으로. 그리고 오만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저의 지독한 무지이자 서구 중심적인 편견이 만들어낸 위험한 오판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눈부신 첨단 기술력은 저도 익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거대한 선박 건조 기술까지 몇몇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전 세계의 안보 지형과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치명적인 편견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늘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는 것처럼 보였던 조용한 나라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폭풍을 고요히 하지만 무섭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시킬 엄청난 비밀을 깊숙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제 연구실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매우 의심스럽고도 섬뜩한 내용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숨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메일의 발신자는 자신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에 근무하는 양심적인 하급연구원 김영수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밝혔어요. 그의 짧은 메일 내용은 지극히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비리에 진행 중인 고요한 방패라는 의문의 프로젝트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 외부에 알려진 평화적인 목적과는 전혀 달리 실제로는 기존의 어떤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가공할 만한 수준의 신종 공격용 비밀무기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어요.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깊은 절박함과 숨길 수 없는 공포심이 생생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소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어렵게 빼돌린 것이라 주장하는 일부 조작된 기술, 데이터와 최종 테스트 결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암호화된 문서 파일들을 증거로 첨부했어요. 그가 보낸 자료들은 한결같이 전자기파의 광범위한 파괴력과 그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 범위만을 극도로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평화적 운용을 위한 정교한 제어 시스템이나 방어적 운용 개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하고도 위험한 사실을 저에게 용기 내어 전 세계에 양심적으로 폭로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어요. 더 이상 엄청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비밀을 안고 침묵할 수 없다고.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인류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절박하게 경고했죠. 저는 그 문제의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어요. 당연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죠.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공하는 주장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매우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과거 리비아에서의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 그것이 마치 유령처럼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듯 했어요. 또다시 그런 끔찍한 오판과 실수가 제 눈앞에서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안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재앙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심각한 고민과 번민으로 지새우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제게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개최되는 차세대 글로벌 안보 전략 국제 심포지엄의 주요 기조 연설자로 저를 정중히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명망이 높고 영향력 있는 학술 행사였죠. 처음에는 복잡하게 얽힌 심경 때문에 정중히 거절할까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저의 관심이나 이해가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정체불명의 김영수 연구원이 보낸 그 문제의 이메일 때문에
제 마음은 극도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제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이라는 김영수 연구원의 충격적인 주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말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음모론인지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제3자의 교묘한 정치적 공작인지 저의 모든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그 숨겨진 진실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정체불명의 암호화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나토도 미국도 탐지하지 못한 채 전달된 그 파일엔 단 두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세라핌 시스템을 아십니까?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처음엔 조선업과 자동차로만 알려진 작은 나라의 허풍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그 초대에 응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 내내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태평양은 더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마치 격렬한 폭풍 전야처럼 극도로 불안하고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고요한 방패. 그 알 수 없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마치 주문처럼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그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밀무기를 은밀히 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체에 대한 알 수 없는 강한 호기심 또한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14시간에 가까운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할 말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와 눈이 부시도록 발전된 최첨단 시설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사진이나 뉴스를 통해 막연히 상상해왔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 어느 나라의 국제공항과 직접 비교해 보아도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눈부시게 빛나는 최첨단 IT 기술들이 공항 곳곳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질서 속에서 너무나도 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착착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공항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맞이하고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한국 측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극도로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지나치게 친절하고 정중한 미소 뒤에는 제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종류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죠.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애써 숨기고 있다는 듯한 불편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서울공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저를 맞이한 건 평범한 외교관이 아니라 검은 정장 차림의 안보기술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계심과 말 못할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일정은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호텔 대신 비공개 게스트하우스로 안내됐고 평범한 택시나 렌터카가 아닌 암호화된 GPS 장치가 설치된 특수 차량으로만 이동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머물 숙소 주변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단순한 국제학술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우일까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작된 국제 심포지엄의 공식적인 주제는 새로운 시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저명한 석학들이 연단에 올라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분석을 밤늦게까지 벌였죠. 모두 하나같이 훌륭하고 통찰력 넘치는 발표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그 모든 논의들이 핵심을 교묘하게 살짝 비껴가고 있다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고요한 방패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 한마디조차 먼저 꺼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금기어처럼 여겨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높고 두꺼운 보이지 않는 벽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도착 사흘째, 드디어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안보기술청 박 실장이라는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세라핌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세라핌은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윤리적 개념이죠. 박 실장의 설명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인 설명들은 모두 상징과 추상 속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방패, 인류애적 관점에서의 접근, 21세기형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들만 반복됐죠.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사항이나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해 질문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아직 연구 단계라거나 기밀사항이라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심지어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나 참여 인력 수준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들은 분명 뭔가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김영수 연구원이 경고했던 것처럼 정말로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던 의심과 불신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더욱더 뿌옇고 불투명하게 번져만 갔습니다. 어쩌면 김영수라는 그 정체불명의 연구원이 제게 보냈던 그 충격적인 이메일의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불길한 불안감이 제 온몸을 차갑게 엄습해 왔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모든 게 저를 현혹시키려는 누군가의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었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게스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과연 제가 이곳에서 찾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서는 한국 정부가 세라핌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뭔가 중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심포지엄 주최 측의 세심하고 특별한 배려로 며칠간의 짧은 국내 시찰 일정 중에 전라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국제 심포지엄의 숨막히는 긴장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한국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직접 보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었거든요. 제가 현지 수행원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충청남도의 어느 한적한 강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래된 기와지붕과 흙담이 정겹게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전통 한옥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오랜 운명처럼 박태준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저 이 땅을 평생 지키며 살아온 이름 없는 평범한 농부일 뿐이라고 아주 소박하게 소개했어요. 60을 훌쩍 넘긴 것으로 보이는 그의 검게. 그을린 구리빛 얼굴에는 평생의 고된 노동이 남긴 깊고 굵은 주름이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깊고 온화한 눈빛은 초가을의 맑고 푸른 하늘처럼 한없이 맑고 깊었으며 소박한 말투와 몸짓 속에서도 강한 깊이와 연륜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인 저를 따뜻하고 정겨운 미소와 함께 진심으로 정중히 맞이해 주었어요. 그의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에서는 향긋한 풀냄새와 구수한 흙냄새가 정겹게 풍겨왔습니다. 그의 두껍고 투박한 손에는 평생 땅을 정직하게 일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는 마루에 저와 마주 앉아 한국의 수천 년 유구한 역사에 대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담담하고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내부의 분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곤 했던 한민족의 강인하고도 처절했던 생존의 이야기였죠. 또한 그는 자연의 거스를 수 없는 위대한 순리에 대해서도 마치 시를 읊듯이 아름답게 말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씨앗 하나가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묵묵히 이겨내고 마침내 봄이 오면 거대하고 푸르른 거목으로 당당히 자라나는 생명의 신비로운 과정. 깊고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찬란한 새벽의 여명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이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화려한 꾸밈도 없이 지극히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크나큰 울림과 감동으로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저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깊고 진정한 평온함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지혜를 동시에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한동안 우리 사이에 무겁게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실과 긴장감 넘치는 국제회의장에서 살아온 냉철한 핵물리학자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꾸밈 없고 조용한 위엄과 따뜻한 눈빛 앞에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단단히 품어왔던 날카롭고 차가운 회의감이 아주 조금씩 누그러지며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농부 할아버지가 제가 NATO에서 다뤘던 기밀 보고서들의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저보다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혹시 양자 암호화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전자기파 무력화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EMP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어진 질문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시골 농부가 아니구나. 그의 깊고 맑은 눈빛과 무게감 있는 말 속에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범상치 않은 지혜와 내공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세상을 지키는 건 힘이 아닙니다. 계산이죠. 아주 정밀한 계산이에요. 박태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이와 무게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박사님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때 서울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서울에서 온 과학자라고 불렀던 이유, 그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됐습니다. 사실 저는 박태준 씨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라핌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바로 세라핌의 설계자였던 거예요. 정부 어디에도 이름이 없던 그 남자가 이 세계를 3초 안에 멈출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꿈꿨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박태준 씨는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에서 암흑물질 연구에 참여했던 핵심 물리학자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론을 군사화하려는 유럽 기업들의 요구에 회의를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전쟁을 막는 기술, 사람들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의 눈에 젊은 시절의 이상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기술이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는 프로젝트를 떠나 이곳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만든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라핌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폭력의 부재를 기술로 증명하는 시스템이에요. 누군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키려는 기술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영수 연구원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셨다면 그 시스템이 정말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는 걸 확신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태준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어떤 일들 말씀이신가요?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막는 일도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잘못 쓰이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은퇴한 과학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전히 세라핌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앤더슨 박사님. 박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과학자가 있어요.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상관없이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과 자신의 기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역시 리비아에서의 실패 이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과학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정말로 그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태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박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군요. 말로만 들어서는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가 제게 실제 세라핌 시스템을 보여줄 생각인 걸까요? 그와의 짧은 만남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제 개인 휴대폰으로 다급한 연락이 다시 왔어요. 바로 김영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긴급하게 만나서 은밀히 전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 고요한 방패 프로젝트가 최근에 극비리에 개발 완료된 한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현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극비리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선제 공격 준비의 확실한 증거라고 그는 강하게 주장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그것은 고요한 방패 시스템의 적 위협 탐지 능력 및 자동 요격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스템 고도화 테스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만난 약속 장소는 늦은 밤 인적이 완전히 끊겨 스산하기까지 한 한강공원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벤치였어요. 그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하고 초조한 얼굴로 저를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마치 부적처럼 꼭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서 명백히 이전과는 다른 낌새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호텔의 방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모든 곳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은밀하게 감시하는 듯한 정체불명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지난 며칠간 너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쾌하고도 섬뜩한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었죠. 주로 검은색의 평범해 보이는 옷을 입은 인상이 뚜렷하지 않은 낯선 국적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에 계속해서 거슬렸던 것은 아주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대형 고급 승용차가 제가 심포지엄 기간 동안 임시로 머무는 호텔의 정문 주변을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약속이나 공식 일정을 위해 택시를 타고 호텔을 나설 때마다 마치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검은색 차량이 소리도 없이 제 택시 뒤를 바짝 따라붙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이나 섬뜩하게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바로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산업 스파이자 불법 무기거래 조직인 드레드5 소속의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현장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번 비밀 작전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베일에 쌓인 대한민국의 비밀 프로젝트. 고요한 방패의 핵심 기술 정보와 관련 자료들을 어떤 비열하고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탈취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순진하고 애국심에 불타던 김영수 연구원을 교묘하게 속여 앞세워 이용하는 동시에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저를 통해서도 더 많은 고급 정보를 빼내려 했던 겁니다. 실체가 드러났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중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아요. 정보를 팝니다. 연구원을 매수하고 시스템 코드를 훔치고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그들의 생업이죠. 이번 목표는 세라핌의 핵심 알고리즘이었고 그 열쇠가 윤기태라는 걸 알아낸 듯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 오후 제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렀던 호텔 근처의 작은 한적한 카페에서는 너무나도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한 매우 의도적인 만남까지 있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값비싼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중년의 외국인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고도 능숙한 태도로 말을 걸었죠. 그는 제가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기조연설 내용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감명 깊었다며 온갖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숨겨진 검은 속셈과 날카로운 질문들은 점점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제 전문 연구 분야와 한국의 최신 안보 및 국방 상황, 그리고 제가 최근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히 접촉했던 특정 인물들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로 그 초점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 민감한 사적인 정보들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을 마치 조사하듯 쏟아내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온몸의 감각을 통해 본능적으로 이것이 결코 단순한 팬심이나 호기심이 아님을 명확히 직감했습니다. 등골에 차갑고도 섬뜩한 불안감이 마치 얼음물처럼 엄습해왔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굼줄인 늑대 같은 보이지 않는 눈들이 호텔방 안에서조차 사방에서 저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꼼짝없이 걸려버린 힘없는 작은 나비가 된 듯한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이끌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절망 속에서 찾은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저는 복잡하고 위험한 서울을 잠시 떠나 다시 한번 박태준 씨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농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농가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도 한참을 더 차로 달려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외딴 산골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마치 숨겨진 듯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혼란스러운 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의 세상을 꿰뚫는 깊은 지혜와 시대를 초월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야만이 답답하고도 위험천만한 현재 상황을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땀 흘리며 넓은 밭에서 혼자 묵묵히 일하다가 예상치 못한 저희 방문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낡았지만 정갈한 작업복 소매에는 아마도 방금까지 직접 손으로 정성껏 캔 듯한 싱싱하고 물기 어린 흙이 마치 훈장처럼 정겹게 묻어 있었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고 향긋한 옥수수차 한 잔을 제게 먼저 정성껏 내어주며 서울에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과 점점 깊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저를 조여오는 정체 모를 위험한 위협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아무 말 없이 깊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숨부르며 쏟아내는 모든 하소연과 두서없는 이야기들이 다 끝난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저 아무런 말도 없이 깊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사님. 박태준 씨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박사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가 드레드5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세라핌을 노리고 있었어요. 박태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김영수 연구원도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애국심을 악용당한 채 말이죠. 그럼 김영수 씨가 보낸 정보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들이에요. 그들이 세라핌을 위험한 공격 무기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자료들입니다. 박태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 본인은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혼란과 불안, 그리고 상충되는 정보들. 모든 것이 드레드5라는 조직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라핌의 기술을 훔쳐서 최고가에 팔아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박태준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는 겁니다. 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윤리를 모릅니다. 조용한 전쟁을 원하죠. 하지만 세라핌은 정반대예요. 전쟁을 끝냅니다. 박태준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때 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로만 들어서는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가 실제 세라핌 시스템을 보여줄 생각인 걸까요?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요? 며칠 후에 아주 특별한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참관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태준 박사의 극도로 특별하고도 극비리에 이루어진 주선과 준비를 통해 저는 한국군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아주 특별한 시연회에 전 세계 과학자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참관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고 극비리에 도착한 곳은 일반 지도에는 그 존재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주 깊고 험준한 산속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무만 빽빽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깊고 울창한 산림지대처럼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하고 육중한 산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아래 지하 수백 미터, 어쩌면 수 킬로미터일지도 모르는 그 깊은 곳에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 규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최첨단 비밀 지하 벙커가 마치 현대판 철옹성처럼 견고하고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10여 단계가 훨씬 넘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삼엄하기 그지없는 최첨단 보안 검색 절차를 모두 무사히 통과한 후에야 저희는 아주 작은 규모의 특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침내 그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핵심 내부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실 세계가 아닌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전혀 다른 외계 행성의 최첨단 우주 기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새롭고도 압도적인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국제규격의 축구장 수십 개를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거대한 지하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과연 이것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최첨단 과학시설들과 정체불명의 복잡한 장비들이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빽빽하게 들어서서 낮은 기계음을 내며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대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액체질소 냉각 방식의 슈퍼컴퓨터들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용 서버들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낮은 소리의 기계음을 규칙적으로 내며 쉴 새 없이 번쩍이며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이곳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정보기관들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최고 핵심이자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설 속의 무기처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바로 그 고요한 방패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중앙통제센터였던 겁니다. 저는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와 인간이 가진 과학기술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듯한 압도적인 최첨단 기술 수준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입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현직 고요한 방패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한민국 육군의 강철웅 중장이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직접 지하 통제센터의 입구까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반듯하게 다려진 깔끔한 전투복을 입은 그의 강인한 모습에서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듯한 강한 군인 특유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상대방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 강직했으며 낮고도 차분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지휘관 특유의 단호한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 머나먼 대한민국 그것도 이렇게 깊은 곳까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제게 예를 갖춰 먼저 정중하고도 깍듯한 경의를 표했어요.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숨막히는 긴장감이 늘 팽팽하게 감도는 중앙통제상황실의 가장 핵심적인 한가운데로 직접 안내한 후 주변에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핵심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완성시킨 최첨단 양자
암호통신 기술과 현존하는 그 어떤 전자기파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경이로운 특수방어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최종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극비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극적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나도 긴장되고도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 시각 유럽 상공에 정체불명의 EMP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탐지하지 못했지만 세라핌은 달랐어요. 실제 핵폭발 상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초강력 공격 상황이 마치 실제 전쟁처럼 제 눈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감나게 연출되었어요. 하지만 시연 대상으로 특별히 선정되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 산업시설들과 군사지휘시설들은 그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고도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0.34초 만에 분석을 끝내고 발사 원점과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윤 박사의 손이 스위치에 닿았어요. 지금 멈추겠습니다. 더욱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완전히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유무선 핵심 통신망이 불과 단 몇 초라는 믿을 수 없는 짧은 시간 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완벽하고도 신속하게 이전 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3초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력망은 멀쩡했고 미사일은 대기 중에서 조용히 꺼졌으며 원격 조종 드론들은 모두 셧다운됐어요. 언론도 시민들도 몰랐지만 전쟁이 막 조용히 끝났던 겁니다. 한 방울의 피도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다른 어떤 강대국들의 기술력으로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독보적이고도 초격차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나도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방패는 제가 처음 김영수 연구원의 말을 듣고 그토록 심각하게 우려했던 그런 끔찍하고도 파괴적인 대량 살상용 공격 무기가 결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박태준 박사님의 그 진심 어리고 간절했던 말처럼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인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수호의 방패일지도 모른다는 강하고 뜨거운 믿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한 전율과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을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긴장 속에서 꾸는 한낱 꿈인지조차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 두 뺨 위로는 저도 모르게 뜨겁고도 벅찬 감격의 눈물이 마치 강물처럼 하염없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느님,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단순한 방어무기가 아니야. 이것은 파괴와 죽음이 아닌 진정한 평화 그 자체였어. 그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시연이 모두 끝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전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들로 인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소용 돌이치고 있었어요. 강철웅 중장은 시연 직후에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쏟아온 모든 노력과 희생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 통제실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그의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에서는 평생을 과학 연구에 바쳐온 진정한 학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앤더슨 박사님. 저는 윤기태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가 세라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핵심 설계자이자 총괄 책임자였던 것이죠. 박태준 박사님께서 그토록 깊은 존경심을 담아 언급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윤 박사의 첫인상은 매우 특별했어요. 그의 외모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의 깊은 물속처럼 잔잔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간직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늘 보신 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떤 말로 이 경이로운 경험을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핵물리학을 연구해 오면서 꿈꿔왔던 이상적인 기술의 완성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두렵기도 해요. 이런 엄청난 기술이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윤 박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깊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진정한 과학자의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리비아에서의 실패 이후 제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거든요. 과학자로서의 책임, 연구의 윤리, 기술의 올바른 사용.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윤 박사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라핌의 근본 철학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영토도, 이념도, 심지어 국가의 이익도 아닙니다. 그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권리,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과학자의 이론이나 정치가의 수사가 아니라 평생을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바쳐온 한 인간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강력한 기술이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여전히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을 표현하자 윤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작고 단순해 보이는 검은색 직사각형 모양의 장치였어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리모컨이나 휴대용 전자기기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작은 장치 안에는 방금 전 제가 목격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핵심 기술이 압축되어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라핌 시스템의 최종 활성화 장치입니다. 윤 박사가 그 작은 장치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마스터 키죠. 이 작은 스위치 하나가 바로 평화와 전쟁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장치는 예상과는 달리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는 온 우주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경외감을 느꼈어요. 박사님, 이 장치를 직접 만져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윤 박사가 조용히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은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 같은 것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아요. 윤 박사는 제 대답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세라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주는 것,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힘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제가 여전히 남아있던 의문을 표현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개발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윤 박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같은 고민을 수없이 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다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완전히 독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주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의 독점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 그것이 세라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순간 윤 박사는 그 작은 장치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것을 박사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만든 모형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 전선도 영토도 아닌 아이들이 웃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버지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어요. 그 붉은 스위치 하나 속에는 힘이 아닌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폭력과 파괴가 아닌 보호와 치유의 의지가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전 세계의 숨을 잠시 멈추게 했을 뿐입니다. 그 3초 동안 모든 무기들이 조용히 잠들었고 모든 위협들이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파괴가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란 아무도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세상에 보여준 건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장치를 바라보며 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드디어 전쟁 없는 세상,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세상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